오늘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헌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입장차부터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과연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건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6월 국회에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최창렬 교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한국당이 6월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그 개헌 국민투표가 한 10월쯤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일 이상 공고기간이 있고 또 국회 의결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 때까지 기간이 필요해서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여야 후보가 모두 그랬죠.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 이랬는데 일단 이제 시기가 미뤄지니까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한국당의 지금 제안은 책임 총리제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두 개가 골자입니다 지금. 책임 총리제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지금의 대통령제하에서도 총리 지명할 때부터 나온 얘기가 항상 책임 총리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또 나온 얘기가 책임 총리가 민생과 이제 외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분담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 총리제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항상 따라왔어요. 항상 그 두 개가 같이 따라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원천적으로 없앤 거긴 해요. 왜냐하면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단순히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국회가 추천한다는 의미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책임 총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내각제하에서의 총리와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민주당이 지적하는 문제인데 이건 단순히 민주당이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가 추천하는 것과 국회가 선출하는 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한국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정확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책임 총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내각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럼 사실 외치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국회 추천 또는 국회 선출의 총리가 내칠 담당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실상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지금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서 이원집정부제가 분권형 대통령제의 일환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많이 선호한다면 이건 대통령제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점들이 여야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논의해 나가야 될, 절충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헌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죠. 하나는 시점과 두 번째는 내용인데요. 시점은 이제 여야 모두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야사당이 반대를 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까지는 힘들 거예요. 청와대도 약간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꼭 지방선거만이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주장하는 내용식으로 개헌을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꼭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헌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권력구조를 바꾸자라는 것인데 현재 지금 정부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합의로 이뤄낼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개헌을 할 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본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지방자치라든지 기본권 이 부분에는 거의 다 합의를 보고 있어요. 다만 결국은 대통령제냐 아니면은 분권형 대통령제냐 문제인데 저는 두
정당 그리고 여야가 얘기하는 모두가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정부 개헌안을 가지고 과연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 안대로만 가지고 간다면. 또 마찬가지로 야당이 얘기하는 분권전 대통령제라고 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총리가 국회 추천 또는 총리가 국회에서 가져갔을 때 과연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의 소속이었을 때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과연 가능하느냐, 협치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운영의 효과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당 안도 그리고 지금 야당 안도 굉장히 나름대로 치명적 약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지금 양쪽, 여권이나 정부의 안이라든가 아니면 야권의 특히 자유한국당 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결국 이제 시점 가지고 왜 다툴까라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든 야든 개헌안에 대한 골자는 어느 정도 이미 사실 나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대선 공약 얘기도 있었고 지난해 대선이 끝난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서두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초기에만 해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핵심 내용은 사실은 돼 있을 텐데도 굳이 6월에 가서 발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6월 이전까지는 헌법에 관한 논의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의 개헌 논의가 결국 지방선거와 연결이 될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인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야권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헌법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얘기가 오히려 이 중앙정부가 이 핵심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순수하게 왜냐하면 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왔었는데 6월 이후에나 아예 얘기를 해보자. 그제는 얘기조차 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프레임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즉 대선 공약인 시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프레임에서 국회 주도의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대 나머지 야당의 좀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1년 이상을 이제 헌법개정특위에서 개헌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여야 모두 어쨌든 국회가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권이 있다 하더라도 개헌안 제출권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처럼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이른바 군소정당으로서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선거연대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뭐 선거공학적 이런 거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그렇게 폭넓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안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사실 6월에 되건 10월에 국민투표라고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역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공학적인 얘기고 여야의 뭐 정치적 개선이 다른 건 뭐 당연한 건데 역시 내용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원 집정부제는 이른바 동고정부라고 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이념이나 정파가 다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단히 효율적이다라는 쪽에만 집중해 왔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동고정부라는 거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고정부의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지금 청와대와 여당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그것과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건 큰 의미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서가 붙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든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이제 없앤다든지 그럼 미국은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 못합니다.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치 마련한다면 4년 연임제로 하면서 이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뭐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4년 연임제로 가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보니까 국민들 여론이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니 그런데 지금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 집정부제가 맞느냐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그러는데 왜 친해질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야가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의미가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뭐 올해 안에 뭐 개헌안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라면은. 예. 지금까지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3번만이 국회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개헌입니다. 60년도 4.19 학생민주화운동이 있을 때 우리가 2공화국을 만들어주면서 내각제로 바꾼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소급 입법한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87년도 민주화운동 때 결국은 합의를 통했어요. 그럼 나머지 6번은 전부 다 정부가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도의 핵심적 내용은 결국은 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구조 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결국은 개헌은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21일, 28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진정 대통령이 개헌을 원한다고 한다면 전에는 정부가 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을 하는 순간 이것은 결국은 여야가 완전한 대립구도로 만들어지고 아예 개헌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하게 결국 야당이 언제까지 개헌을 한다라고 하는 합의만 도출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 발의안을 어느 정도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지 정말 대통령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권력구조 형태가 완전히 지금 상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야당, 4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선거구제 개편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가 이 개헌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의장이 얘기한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가 개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국민투표를 붙인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인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굉장히 불리한 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그런 결국은 국민에게 약속한 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럼 야당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통령 약속한 거 다 지켰느냐? 자신한테 유리한 거는 약속 안 지키고 불리한 거면 지켜 이런 식으로 가져가라. 약속 때문에 문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 개헌이 결국은 정략적인 거로 흐르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결국은 국회가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시점보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진정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의 상당한 요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부안대로 가면은 저는 8년 재앙제 대통령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럼 누가 조정을 해야 되느냐? 여당이 조정을 해야죠. 무조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결국 야당과 같이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식의 조금 미래지향적인 개헌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황보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에서 그럼 왜 이렇게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개헌이 지금 87년 이후 30년 동안 되지 않았고 논의는 끊임없이 되지만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 동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고 국민들이 끌어내는 합의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사실 이제 뭐 좀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 모순으로 인해서 혹은 아니면 뭐 그 사람들 개인의 정권의 문제로 인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분노한 그런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시점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또 의지도 약간은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때 봤었을 때 그러면 그렇더라도 저도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 논의라도 나왔을까? 그러니까 지난 연말 올 초까지도 대통령이 얘기만 했었을 때도 국회에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나마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정부안 내겠다라는 정도까지를 던져내니까 그래도 국회가 여당도 조금 바빠르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나. 그만큼 이게 그냥 내버려 뒀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흐지부지 됐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빚을 수 있는 일정이지만 좀 모험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처럼요. 예. 청와대도 너무 잘할 거예요. 대통령이 발의안들 야당이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뭐 자유한국당 혼자라도 말이죠. 다른 정당이 설령 다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 전선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116석이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발의한 순간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모든 개헌 논의 자체가 정지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일정 부분 지금 우리 양 변호사 말씀처럼 국회 압박용이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과 어떤 그 지지 양쪽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가 그동안 업무를 해태했는데 업무를 방기하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 하니까 왜 네. 국회 이제 와서 들고 나오냐라는 그 이제 청와대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무슨 소리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발의해봐야 야당이 지금 이미 제1야당이 헌법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거 그야말로 정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양면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그런 그 제안을 하는 건 역시 국회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사실 국회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야 할 거 없이 그동안 합의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안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야 물론이고 청와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야 모두 이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개헌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효과가 나오잖아요. 개헌의 동력이 살려주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렇죠.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무한정으로 가는 건 아니었었어요. 명쾌하게 보면 자유한국당도 올해까지는 개헌안을 내놓고 이걸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 1년 지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당연히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압박용이라고 하면 절대로 정부가 발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압박이 아니라 아예 개헌안이 깨지는데 왜 그러냐면 정의당조차도 대통령 보러 개헌안 발의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세균 의장도 충분히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조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21일 또는 28일 날 한다고 하는데 더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것은 뭐냐면 이 개헌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자, 상을 한번 보십시오. 4월달 되면은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안보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 월드컵 이런 식의 아주 대형적 이슈가 있는데 개헌을 과연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네. 그런 속에서 오히려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발의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하라고 해서 그걸 도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뭐 당연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이니까 당연히 발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국회를 압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압박용이었을 수 있다. 아마 그게 아까 양 변호사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전 청와대가 발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발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야당으로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국회가 결국은 통과시켜야지 국민투표로 가는 건데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 개정에 절차가 있는 건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발의한다면은 야당이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지금 야당이 계속 내용도 안 내놨었잖아요. 물론 이제 3월달에 내놓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내놨어요. 이제 아직 구체적인 거 디테일한 건 아직 좀 남은 게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했거든요. 분권의 대통령제 그리고 책임총리제. 국회가 추천한 책임총리제니까 아주 구체화된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얘기하는 거 너무 달라요. 4년 연임제와 이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의 내각제 총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원 집정부제를 우리가 이제 가로 열고 분권의 대통령제로 얘기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보다는 완전히 대통령과 총리의 그 권한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전혀.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여야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거를 계속 발의로 나간다면 개헌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아마 그걸 여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야당이 안을 내놨으니까 6월달 정도까지 합의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좀 물러난 거 아닙니까? 우리 21일 날 발의한다고 했다가 지금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좀 뒤로 미뤄진 다음에 여야가 절충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4월 달에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있죠.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죠. 개헌이
이어 들어갈 틈이 없어. 개헌도 그렇고 이 남북 전수야말로 완전히 블랙홀들이거든요. 이 거대 담론들인데 이게 동시에 진행되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아마 청와대가 그걸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양 변호사께서는 더 하실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일 날 좀 어느 정도 내용을 보여주고 28일 날 본격적인 발의를 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가장 최근에 청와대에서 나온 보도긴 합니다. 청와대 이제 기자발로 나온 보도긴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21일까지 어느 정도 빨리 좀 개헌이 진행되도록 하는 압박용 카드로 될지 아니면 정작 21일 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며칠 뒤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죠.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데다 앞서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 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좀 예상을 하고 있는지 먼저 양지열 변호사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수사팀에서는 실무진들에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쪽의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결단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법조계에서 왜 그러면 구속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처음 이 수사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정치적인 댓글 여부 이런 것들이었고 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장의 구속에서 재판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크게 직접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법조계의 중론이었습니다. 뭐가 쉽게 말씀드리면 나올 게 없을 것 같다. 지난 2007년 때도 한번 수사를 했었고 박근혜 정권 때도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쉽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나왔다고 하는 것들이 뭐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치적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의혹으로 삼았던 다스의 실소유지 논란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차곡차곡 나왔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난 한 10년 동안은 왜 안 나왔을까?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막아왔는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이게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이 의혹이 드러났냐? 이거는 뭐냐면 증거인멸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뭐 뇌물로 거론된 액수가 10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혐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그쪽의 어떤 사실도 나왔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구속 사유에 딱 맞아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구속의 중론을 두고 있는 거죠. 네, 최 교수님. 뭐 다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만 증거인멸 우려죠. 결국은 지금 뭐 도주 염려는 뭐 전혀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지금 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새롭게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특히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돼 있는데 지금 방조범 이른바 이제 공범으로 좀 돼 있는 거고 종범으로. 근데 지금 공범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방조범이 구속되는데 주범을 구속 안 시킬 수 없다라는 수사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14일 날 소환돼서 여러 조사를 받았는데 딱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즉 이제 김의중 전 실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다.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구속 기소를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의 생각 충분히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증거인멸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점에서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 또 하나 다른 여러 가지 아직도 좀 완전히 이제 그 다스가 실소유자라는 게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를 하더라도 그나마도 증거인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다면 구속영장 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쪽으로 갈 공산이 큰데 검찰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고 엄청난 정책 부담을 안으려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법원에 가서 발부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처음부터 불구속적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영장 실질심사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테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종합하면은 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사안의 중다성, 도주인멸, 그리고 형평성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여론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3월 14일 날 전국 5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면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무려 79.5%예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서 8명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라.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서 예우를 갖춰라라고 하는 거는 15.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 층 말고는 모든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 성향 속에서조차도 이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게 높기 때문에 보수층에서조차도 법 집행을 해야 되는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검찰 지도부가 충분히 판단을 할 때 여론도 자신들이 검찰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이유 말고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민심의 여론을 자기는 따라서 했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구속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세 분께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문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아무래도 혐의를 좀 많이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 110억 정도의 뇌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을 줄이겠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인정하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거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정치자금의 성격이 오히려 강하고 뇌물로서 받은 것은 아니고 2007년도 당선 직후에 받거나 그 전에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실익이 있는 게 첫 번째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그 금액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2007년 12월 31일 날 다 그 이후는 7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도 어떤 대가성이었으면 그 기본적으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성에 있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일종의 뭐 정치권에서 이게 과거에 잘못된 일이지만 과거의 관행이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가족들까지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수술 과정에서도 부인인 김유옥 여사가 또 받았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인하게 될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투려면 이거는 영장 심사하면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투려면 결국 법정에 다 꺼내놓고 가서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한 사람들 증인으로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싸우겠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인정을 안 하고 가야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구속을 감수하고라도 이거를 실제로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을 감수하고 또 부인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굉장히 정치적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는 뭐 충돌하는 부분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장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은 뭐냐면 결국은 110억 원대에 하는 뇌물수수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이제 뭐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요. 아니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 사실 공표 금지라든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의 중대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결국은 다가서느냐는 문제인데 마지막 판단은 결국은 전직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결국 자신의 이득을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법적인 잘못 부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분하고 조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이제 국정농단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는 다수를 포함해서 개인적인 부분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막 지지자들이 막 결집을 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그런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관련돼서 항의를 했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의 범죄냐 부분하고 문제가 직결돼서 네. 그런 것들이 실은 사법적으로 판단 과정 속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죠, 혐의들이. 근데 마치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통치행위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간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게 대단히 막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했다. 전부 돈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뇌물 관련. 물론 거기에 전제는 이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게 돼야지 여러 가지 뇌물, 횡령, 뭐 배임, 조세포탈이 다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대단한 통치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되면 안 된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이게 쓸데없는 사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옥 여사 역시도 이제 불법 자금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해야겠죠? 이게 이제 김윤옥 여사 본인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지만 네. 김윤옥 여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를 했고 그 대상이 이팔성 우리금융 제조 회사가 5억 원 가량을 간접적으로 받은 거를 또 사회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실소유주 논란을 아직 여기까지 부인하고 있는 다스의 법인카드를 서울 사모님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썼었다. 다스라는 회사에는 법인카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사장도 발급받지 못한 법인카드를 김윤옥 여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다스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금 자체도 이 실제 주주인 이상훈 회장이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배당금을 어떻게 된 게 이제 이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영 씨가 그 통장을 관리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새로운 어떤 김윤옥 여사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다스라는 큰 회사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전 대통령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냐 실소유주냐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소환 가능성은 높아졌죠. 그래서 뭐 공개 수사를 한다거나 김윤옥 여사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혐의 사실 자체를 확고하게 하는데 뭐 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 조금 이제 정정해야 될 게 지금 생각해보니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가 아니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 파문을 들여다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수사가 2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에 안희정 전 지사를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정식 소환할 예정인데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면 이제 안 전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이 좀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아니 뭐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지난번에 출두를 하긴 했지만 그날은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같은 날 출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성범죄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먼저 나와서 이러저러한 일 피해 사실을 아주 면밀하게 얘기를 하고 그날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거의 하루 종일 23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봤었을 때도 피해자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피고소인을 안희정 지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 먼저 선제 출두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두 번째라고 하지만 내일이 이제 첫 번째 정식 소환인 거고요. 또 그 사이에 안 전 지사의 사무실이라든가 자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라는데 저도 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검찰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고 갔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뭔가 어떤 행동이 있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보다도요. 이 주된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관계 자체에 있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그때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만한 중간의 정황이 정말 절대적인 지배 복종 관계에 있었느냐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두 사람들이 주고받은 메신저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었던가.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건 예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봤더니 완전히 무슨 개인적으로 몸종 부리듯이 부르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배 복종의 관계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이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이제 안희정 쇼크다라고 해서 정치정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또 한나라당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카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지금 당장 현 단계에서는 뭐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게 여론이 안 좋게 될 수가 있죠. 물론 네.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제명했으니까 뭐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됐지만 민심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제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불리한 이런 입장은 좀 현재로 볼 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평평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 한 87, 8일 남았잖아요.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변수가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뭐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남북정상회담 이 변수는 굉장히 큰 거죠. 일상적인 북한 변수나 안보 변수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릴 북미정상회담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지금 한일 간에 또 북한과 일본 간의 여러 가지 회담 같은 것도 예상되고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평화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도출해낸다면 아마 이제 이러한 쇼크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정말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럴 때는 다시 뭐 지금 여건이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안희정 쇼크라는 게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유지되기에는 아직은 좀 유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의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나느냐가 지금 질문하신 것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답변 자료가 될 수 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리얼미터가 3월 2주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체적으로 1,502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서 90% 신뢰수 플러스 마이너스 3.1%였었는데요. 그걸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거의 70% 육박합니다. 69.2%. 그리고 한국갤럽이 금요일 날, 그건 13일부터 14일까지인데요. 거기는 1,003명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95% 신뢰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거기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오히려 71%, 74%, 3% 늘어났어요. 그 정당 지지도 늘어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희정 쇼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도 떨어져야 되는데 네. 민주당 지지도도 50%란 말이에요. 다른 정당 지지도 똑같다. 그 이 말은 뭐냐면 안희정 쇼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태풍은 아니다. 다만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 요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근데 이것이 결국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지금 미투가 실질적으로 정권의 핵심적인 인사에게 만약에 번져나간다고 한다면, 뭐 청와대 인사라든지 뭐 장처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폭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도덕성 가치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에 대한 부분을 결국 강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당이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느냐. 다시 해서 미투 운동은 진보 세력,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굉장히 악재고 이 MB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이런 구속과 그리고 수사라는 이 부분은 결국은 자유한국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슈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부분은 바른미래당이 지금 굉장히 한 자릿수를 지키고 있지만 네.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도덕성 가치라든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를 해서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판가름 나는 거는 한 1, 2주를 지나서 나타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남북정상회담 카드라는 것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은 미투 운동이든 다른 뭐 MB 수사든 개헌이든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개헌 이러한 그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결국은 대통령이 주도를 해 나가는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이거는 중요한 거는 심판인데 네. 무엇을 심판하느냐라는 거가 됐을 때 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한 1, 2주 정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이 미투 영향이 우선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얘기가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판세보다 그건 민주당 당내 경선보다 그건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제 그 출마 의사를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안희정 지사 전 지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뭐 제명한 상태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폭로전으로 간다면 이건 사실 뭐 개인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후보들이 이제 직접 선거가 다가올수록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경선뿐만이 아니라 본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가올수록 항상 뭐 그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후보들이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런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딱 민주당 당내 경선에만 영향 미친다고 할 수가 없고 네. 여야 공이 당내 경선이건 본선이건 그런 네거티브 유혹에 상당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정치 불신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이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민심과 하나는 당심이라는 두 가지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한 50% 50%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역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유력한 대권 후보의 이러한 미투라든지 이런 도덕성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당 쪽에서 유세한 후보를 밀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민심이라는 것은 도덕의 문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미투 운동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도전자가 결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후보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만 보더라도 지금 정몽주 의원에 관련돼서 지금 복당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민명두 의원은 중도에 사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선 자체가 흥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을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슈가 될 텐데 이제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4월과 5월에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2018년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이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골든타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릴레이 정상회견에 나선 문 대통령의 운전자 행보에 대해서 이번엔 양지열 변호사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그야말로 바쁜 일정이 되겠네요. 네. 뭐 예상되어 이미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도 아마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하지 않습니까? 북미 간에 만나기 전에. 그럼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핵화, 청와대 입장에서도 비핵화 말고 다른 이슈에는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청와대 스스로 바꾸고 있고 온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 될 바는 명확한데 그럼 비핵화의 실체를 뭘로 담보해낼 수 있느냐? 이 담보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결국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남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김병원 북한위원장이 왜 갑작스러운 어떤 정상회담 제의를 했었느냐? 왜 무엇이 과연 환경이 달라진 것이냐? 아니면 뭐 사람의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신뢰가 달라진 것이냐, 북한 내부의 사정이 달라진 것이냐,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핵에 관해서는 이미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확보가 됐으므로 지금 있는 부분을 포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기술력으로 언제가 필요하면 또 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변수를 확인한 자리가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차리가 되겠죠. 그 단추를 어떻게 꿰내냐에 따라서 그 이유는 어찌 보면은 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단추가 잘못 꼬이면 앞으로의 어떤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을 정도로까지가 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야말로 이제 4월, 5월 두 달, 이제 3월 지금 중순이니까 20일로 접어들잖아요. 지금부터 4월, 5월까지는 이건 단순하게 한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여러 이제 중국과 일본 같이 이제 여러 그 정상회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 문제라는 거, 이 핵 문제라는 건요, 단순하게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북한,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일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인정된다면
이건 사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물론이죠. 한국, 미국 물론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건 용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 핵을 가질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본은 호시탐탐 어쨌든 평화헌법 개정해서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국가로 가겠다는 건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무장한다면 일본이 핵을 무장하고 일본의 핵 무장을 중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죠.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핵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둘러싼 전체 동아시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게 이제 4월, 5월에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단초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미국이 체제 보장 해줄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국에는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반드시 있다, 분명히 있다. 이걸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석에 앉은 거예요. 완전히 중재자의 단계를 넘는 거죠, 지금. 근데 과거에도 비핵화를 하면 체제 보장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2005년도에 9.19 성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문제는 비핵화를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검증에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죠. 네. 뭐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CVIG라는 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핵폐기 이건데 비핵화를 어떻게 검증하냐 문제인데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는 잘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북한에게 얘기를 얻어내서 미국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걸 얻어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일단 단초가 잘 풀린다면은 네. 상당히 여러 다른 것들이 순조롭게 갈 수가 있고 만약 거기서 뭔가 꼬이게 된다면은 의외로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난해 올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밝힌다면서 이렇게 급진전된 거 아니겠어요? 예. 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비핵화의 의사가 없구나라는 판단할 근거는 주지 않을 정도의 김정은이가 뭔가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앞으로의 그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통치 환경이라든지 그런 그 안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세 가지가 핵심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을 충성 강경파로 지금 교체하고 있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진핑 통치 체제가 완전히 중국을 장악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는 거는 저는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 속에서 이것을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명분 쌓기용으로 가는 것이죠. 그 부분 속에서는 선제 타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타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라.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국의 시진핑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체제는 보장하지만 아예 러징을 바꿔버리자. 그러니까 김정은을 교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더 나가서 만약에 그것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 일본을 핵무장 시켜줄 수밖에 없다. 주변 국가 다 핵무장 시키겠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결국은 방패막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출해 놓지 않으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 한반도가 위기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해가지고 그 트럼프의 생각과 전략과 나름대로의 그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 사항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북한이 이제 비핵화라는 걸 과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과연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지.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그 핵을 개발한 겁니까? 네. 1, 20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 핵을 포기한다면 자신들의 체제 보장이 안 될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게 안 돼왔던 건 서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체제 보장 해주겠다고 하지만 체제 보장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고 비핵화 한다고 북한이 얘기하지만 비핵화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계속 안 돼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거의 글쎄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정점에 온 것 같아요. 북한은 정말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인식을 저는 갖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트럼프로서도 저 만약 북한 핵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미국은 실질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은 딱 한 번 본토에서 전쟁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2001년도에 그 9.11 테러. 근데 하와이 1941년도에 진주만 기습은 미국은 미국인데 미국의 본토는 아니었잖아요. 정말 이제는 ICBM이 완전히 그 완성 단계로 가면은 핵을 실어서 경량해가지고 미국을 뗄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트럼프 입장에서 봐도 지금 이제 중간선거 있고 또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또 재선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이것을 평화로 끌어낸다면 트럼프는 재선은 중간선거 물론이고 재선의 고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주 살얼음 판이고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낙관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좀 희망을 갖는 게 그러면서 트럼프도 이 부분을 계속 뭐 단순하게 북한에게 확인시켜줘라. 만약에 안 하면 일본 핵무장 시키다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만약에 일본이 핵무장하는 걸 그건 중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중국도 북한과 그야말로 속된 말로 전쟁을 벌이더라도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거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가치고 동맹이고 없다. 어떻든 간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의 핵심적 내용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핵을 갖지 않고 결국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고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갖지 않는다. 한국 특히. 그리고 대한민국이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준다라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미국이 혼자서 체제 보장할 수 있나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체제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이 사자가 교차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결국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결국은 합의를 도출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은 압박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왜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맥시멈 프레셔를 그러니까 최대 압박을 하는데 동참을 하느냐. 계속해서 이건 트럼프는 분명히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는 시진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위험수위를 높여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타협을 볼 수 있는 그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핵심적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다 쓸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각인시켜 준다고 한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체제 보장 이외에는 없고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핵을 갖기 때문에 체제 보장 안 된다. 그 카드는 틀렸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줄 수 있는 거를 그럼 누가 해줄 수 있느냐? 100% 동의해요. 저는 거기에 반대한 적이 없고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거래 기술로서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다.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거의 절대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이번에 그런 다음에 시진핑이 완전하게 북한으로 하여금 손들게 하기 위해서 그 압박을 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압박의 수단으로서 일본 핵을 거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말씀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 핵은 거래의 그 얘기로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중국이야. 그야말로 그건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에 뭐 핵무장을 시키겠다. 그건 압박이 될 수 없죠. 그건 중국으로서는 압박이 아니라 완전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중국과 미국의 색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거죠.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법 이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시진핑이가 결국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거냐 아니면 북한을 차라리 바뀌는 것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워낙 그러니까 예.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갖는 순간 일본은 핵을 갖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이건 중국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얘기도 듣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그 한반도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좀 이제 말씀들을 들으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중국을 바라보는 트럼프가 떠오르는 게 지난번 북경을 찾았을 때 그 자기 딸 이방카, 그러니까 트럼프의 손녀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주에서 보여줘서 중국 사람들의 갈취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는 아직까지는 영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 부족할 거 없는 집안에서 애를 그렇게 조기 교육까지 시켰을까? 그럼 트럼프 집안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게 거기서 한 장면이 저는 단적으로 보인다고 봤거든요. 트럼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 중국은 이 사업도의 대교의 그 가장 큰 파트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중시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되는다. 다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계선은 필요한 거다. 저는 이 상황에서 또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장벽 치는데 그 시제품 보러 캘리포니아 갔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장벽은 또 필요합니다. 그 장벽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한반도가 가장 큰 좋은 장벽이에요. 뭔가 긴장 관계는 필요하지만 거래 상대로 중국은 놓칠 수가 없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헌법 개정 바꿔가면서 안정된, 어떻게 보면 독재 체제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그럼 중국과는 계속해서 거래를 하되 단 뭔가 선을 그어놔야 될 역할, 한반도가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김정은도 그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좀 갖고 와야 제대로 된 회의 결과였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그 얘기죠. 네. 북한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얘기,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이고, 우리는 어쨌든 북한에게 최대한 그거를 충분히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해내야 될 거예요. 이미 이제 북한은 뭐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들은 얘기를 트럼프한테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절대로 너희들이 비핵화를 그냥 상식적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미국에게 행동 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과거에 워낙 실패한 경험이 많고, 북한이 얼마나 많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NPT도 2번이나 탈퇴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다 설명하면서 절대로 이번은 지난번처럼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건 파국이다. 네. 그건 우리도 책임 못 진다라는 식의 단판을 좀 져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완전히 단판을 져서 그 확실한 명분과 어떤 그 행동을 가지고 트럼프를 얘기해야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 그게 결국 뭐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고 핵심적인 얘기죠, 그게.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 야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추워도 흔들릴 수가 없다. 다만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 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엔에 포함해서 굉장히 강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경제 협력 체제로 갈 수가 없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조금 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해 NLL 문제를 또다시 서해를 특별 구역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를 명쾌하게 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만약에 각인시켜주고 그것을 시종일관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목표가 돼야지 단순하게 군사긴장 완화, 이산가족 상봉 이런 식의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기대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인가요? 준비위원회인가요? 거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그래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경제 이런 협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비핵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